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고요. 아마 거의 가장 많이 뽑힐 거예요. 특히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발달한 분석 철학의 사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철학 분야에서 계속해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 왜 많은 철학자들이 여전히 비트겐슈타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겐슈타인의 초반 생각과 후반 생각을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특히 후반과 관련해서는 비트겐슈타인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 언어 놀이와 가족 유사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일단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집안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유대계 집안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오스트리아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1938년에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해요. 그럼 유대계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나치는 유대인을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부유한 유대인들을 상대로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재산을 국가에 양도하면, 그러니까 돈을 내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비트겐슈타인의 집안도 돈을 냈는데 금 1.7톤 정도로 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1000억 좀 넘게 나오는데, 아무리 금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하여간 엄청난 돈을 가졌던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만 있었던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원래 아빠가 본인 사업 때문에 기계공학을 전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쓴 수학 철학 관련된 책에 푹 빠져서 그 이후로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에 있는 러셀한테 직접 찾아가서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래 관심사가 수학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수리적이고 논리학적인 연구에 관심을 아주 많이 쏟아요. 그런 식의 제시했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 그림 이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림 이론이란 언어란 본질적으로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 위에 모자가 있다,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하면 문장을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그 문장이 참이면 그건 세계의 사태에 대한 묘사를 잘 한 거고, 만약 그 문장이 거짓이면 그건 세계의 사태에 대한 묘사를 잘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책상 위에 모자가 있으면 문장이 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참이 아닐 테니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언어를 진정으로 잘 사용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의 사태와 언어적인 표현을 잘 합치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잘 묘사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많은 학문적인 주장들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문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의 사태를 언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 합치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그거는 올바른 학문 활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 비트겐슈타인은 놀랍게도 자신이 어렸을 때 내놨었던 철학적 견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됐었다고 스스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인 견해를 내놓게 되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학문적인 성취가 뛰어났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전적으로 뒤집고 새로운 무언가를 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림 이론으로 대표되는 견해를 펼쳤던 시기를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전기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견해를 펼치는 시기를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비트겐슈타인보다는 후기 비트겐슈타인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은 특히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 쪽인데요. 제 생각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생각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해 왔다는 비판의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언어 표현은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갖는 게 언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실제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가리키죠. 그 가리키는 이 실제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대상이 유일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림 이론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주장했잖아요.
그때 결국 그림이라는 건 특정한 언어 표현이 세계의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것을 의미로서 갖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표현이 세계에 있는 모자를 가리키지 않으면, 모자를 의미로서 갖지 않으면 모자에 대한 언어적인 그림은 그려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모자가 있고 그 모자를 똑같이 그림에 그 벽에다 그린다고 하면 그 벽에 그린 모자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모자라는 말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자를 가리켜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제대로 된 학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언어를 세계의 대상들을 부르는 것으로서, 가리키는 것으로서, 세계의 대상들에 대한 이름으로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에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언어 표현의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는 판을 아주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무판도 있을 테고 철판도 있을 테고 콘크리트 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판이 있을 텐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번도 판의 의미가 뭔지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판을 땡땡땡이라고 하자. 땡땡땡이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 판을 사용하기로 하자. 이렇게 아무도 정해놓고 그거를 정의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판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자기도 비슷하게 행동을 해보고, 또 자기도 판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해보고, 그러면서 판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이런 기초적인 아이디어, 즉 언어를 사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가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현대 철학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공사장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일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 언어를 배우죠. 아주 다양한 어휘 표현들, 어떤 소통 방식들을 배우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어른들은 대부분 경우에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보통 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 1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 손가락 하나를 보여준다든지 과일 하나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부차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아이 역시 사람들이 이런 거를 1이라고 가리키는 걸 보니까 1이란 이런 것이군,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역시 손가락 하나를 펼치면서 1이라고 말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사과 하나를 가리키면서 1이라고 말해본다거나, 그렇게 언어를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반응을 살피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1의 사용을 익히죠.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를 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언어 표현의 사용 방식을 익히는 과정을 언어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상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어떤 개념의 의미는 무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같은 의미를 갖는 개념 역시 무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공구함을 보면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 다른 이름을 가진 공구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와 장도리는 서로 분명히 다른 도구이지만 똑같이 못을 박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는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사라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 나가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도리와 망치는 아주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걸로도 못을 박을 수 있죠. 만약에 망치가 없으면 벤치로라도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개념도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해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이 외형적으로 서로 다르고 발음이 다르고 다르게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 둘 사이가 과연 얼마나 다르다고 해야 될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 이럴 때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아니, 이 둘은 다른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그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지 그 둘 사이의 경계를 본질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예시를 드냐면 기차에서 기관사실에 가면 손잡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똑같은 손잡이에요. 다 똑같이 손잡이라고 부를 만한 사물들인데 기관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기능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정말로 가져야 할 문제는 그 개념이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느냐이지 똑같이 생긴 개념이니까 똑같은 의미를 갖지.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 개념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 대한 참된 진술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후기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언어를 상상한다는 건 하나의 삶의 형식을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도 비트겐슈타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이라고 외치면 판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누가 판! 이러면은 판 가져오라는 거죠. 거기에 판? 판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사장에서 매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판이라는 단어가 평상시에는 판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다가 이때는 왜 또 명령이 될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정확한 규칙 같은 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판이라는 개념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사장에서의 작업이라는 삶의 형식 속에서 삶의 어떤 특정한 방식 속에서 판이라는 언어 표현을 명령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익히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 파악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이지 삶의 그런 구체적인 사용으로부터 동떨어져서 개념의 의미를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규정된 개념들을 조합해서 참인 문장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은 물론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한계를 갖는 활동이라는 거죠. 거기에 적어도 너무 목매면 안 된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은 무한하고 따라서 언어는 무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재밌게도 문장의 종류 또한 무한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우리는 명령문, 주장, 질문, 감탄문 이런 식으로 문장의 종류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어떤 새로운 삶의 형식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따라 문장의 종류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께끼 또한 하나의 문장의 종류가 될 수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했는데요. 수수께끼는 기본적으로 질문이지만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질문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의 다름에 따라서 수수께끼를 질문으로부터 구별해서 새로운 어떤 문장의 형태로 구별할 만한 그런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가장 유명하다고도 볼 수 있는 개념인 가족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족유사성은 어떤 본질이나 명확한 규칙을 통해 정의될 수 있는 공통점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서로 닮은 부분이 있어서 연결되는 관계성을 뜻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놀이라는 개념을 예시로 드는데요. 우리가 놀이라고 부르는 것들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윷놀이, 카드놀이, 공놀이 등등. 실제로 독일어에서는 놀이에 해당하는 슈필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의 놀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한국어의 놀이보다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격투 게임을 캄슈필이라고도 하고 노름을 글릭슈필이라고도 하고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것들도 다 슈필이라고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슈필이라고 부르고 아주 뜻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슈필이라고 불리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 중에 과연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냐? 모든 슈필이 갖고 있는 엄밀한 공통성을 찾아낼 수 있냐? 그거를 추출해낼 수 있냐?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한번 윷놀이랑 카드놀이를 비교하면 당연히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한번 또 카드놀이랑 공놀이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여기도 공통점이 당연히 있긴 한데 애초에 윷놀이랑 카드놀이 사이에 있었던 공통점 중에 많은 것들은 이 카드놀이와 공놀이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무수히 많은 놀이를 비교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분명히 하나하나씩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비슷했던 것 같은데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얘랑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고 거의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유머 있잖아요.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처음에는 경차를 사러 갔는데 경차 이렇게 옵션 없이 살 거면 풀옵션으로 사시죠. 뭐 몇백만 추가하면 풀옵션 되는데 그러면 그럴까요? 근데 경차 풀옵션 이렇게 해서 사실 거면 차라리 아반떼 사시죠. 근데 근데 아반떼 이 정도 추가해서 살 거면 소나타 사시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벤츠를 사게 된다.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 유사성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보면 똑같이 놀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전혀 달라 보이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개념이 아우르는 대상이나 현상은 엄밀한 공통성을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거미줄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아주 큰 가족처럼요. 가족 유사성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언어는 현재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의 경계는 폐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용이 등장해서 가족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보통 모습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어를 폐쇄적 경계를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변화와 맥락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하는 대립되는 두 입장 중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후자를 아주 강하게 지지했고 그 파급력이 현대 철학에 아주 강하게 끼쳤어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파악할 때 본질이나 엄밀한 규칙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맥락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려는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스터디스 쪽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이런 개념도 본질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족 유사성은 무엇이 알민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지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미 있는 말이죠.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알아야 진짜 제대로 아는 거다라는 말인데 물론 굉장히 유효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학문적인 주장은 언어적으로 엄밀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알미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지식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말로 정의할 수 있어야 좋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서는 지식은 애초에 명확한 경계를 가진 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생각을 하고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지만 사실 그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적 경계 같은 걸 알지는 않거든요, 보통. 오히려 우리는 개념의 경계를 전혀 명확히 정해놓지 않고도 문제없이 잘 소통하고 생각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알과 명확한 언어적 표현을 얼마만큼 대응시킬 수 있겠느냐? 과연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히 말은 할 수 없지만 무언가 아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알미 될 때도 있습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는 불확정적인 언어적 경계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알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이 지점이 또 현대의 많은 다른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간략하게 다뤄봤는데요. 처음에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는 언어 표현이 세계에 어떤 것을 가리키냐 하는 그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가면 언어 표현의 명확한 의미, 가리킴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표현의 사용 방식을 익히는 언어놀이의 중요성이 주장되게 되고 무한히 다양한 언어놀이 속에서 생겨나는 언어 표현의 다양한 사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명확한 경계가 없이 비슷하게 사용되면서 복잡한 거미줄을 형성해 나가는 가족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의 커다란 전환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비트겐슈타인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인간의 내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